안녕하세요. 고대했던 결혼을 시원하게 엎어버렸던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살면서 인생의 큰 고난이 두 번 있었어요. 그 고난들을 무사히 넘기고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그것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들 중 하나씩을 차지했다 보니 여전히 당시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있죠. 그 고난 중 가장 최근에 겪은 일이 바로 파혼인데요.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베베 꼴 뻔한 그 사건에 대해 여러분께 속 시원히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원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아래에서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형제들은 박 터지게 싸우며 자란다던데 저는 2살 터울인 형과 사이도 무척 좋았죠. 부모님이 무척 온화한 분들이셨기에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여보, 나왔어. 어서 와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어머, 웬 꽃다발이에요? 좌판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보니까 당신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 말이지. 어디 보자. 꽃이랑 당신이랑 나란히 놓고 보니까 뭐가 꽃이고 뭐가 당신인지 통 모르겠는데? 부모님의 금술은 어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랬으니 저도 자연스레 부모님을 보며 미래의 행복한 나만의 가정을 꿈꾸곤 했죠. 그런 평범하고 행복했던 제 인생에 첫 번째 고난이 닥친 건 제 나이 고작 10살 때였어요. 살려주세요. 누구든 좀 도와주세요. 당시 저희 집은 5층짜리 빌라 건물의 3층에 위치한 전셋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집에 저밖에 없던 날 건물에 불이 난 거예요. 부모님은 당시 감기 몸살이 난 형을 데리고 병원에 가셨거든요. 나중에 듣기로 원인은 잘 몰랐지만 화재의 시작은 같은 층에 있던 옆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과 형을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던 전 이미 화재가 건물에 번진 뒤에야 잠에서 깼던 거죠. 뜨거워서 자꾸 열 수도 없던 현관문 손잡이와 매캐한 연기, 몸을 다 녹일 것 같던 열기와 결국 현관문을 부수고 집을 덮친 불길까지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엉엉 울며 도움을 청하던 전 결국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땐 병원의 응급실이었죠. 다행히 소방대원 분들이 늦지 않게 출동해 베란다를 통해 집에 들어와 저를 구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목숨은 구했지만 제 왼쪽 얼굴엔 큰 화상 흉터가 남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크게 자책하셨어요. 미안하다 성호야. 우리가 너만 두고 집을 비웠으면 안 됐는데 이게 다 이 엄마 탓이야. 부모님은 절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흉터 재건 수술을 시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워낙 크게 졌던 흉이라 완전히 얼굴에서 지워내는 건 무리였어요. 그 흉터로 인해 학창시절 전 정말 많은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죠. 야, 괴물. 내 눈에 안 보이게 등 돌려서 앉아. 부정타니까. 야, 쟤 안 들리는 척한다. 야, 불에 타면서 귀도 멀었냐? 이 귀머거리야? 중학교 시절엔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애들에게 툭하면 뒤통수를 맞고 모욕을 들었습니다. 무섭기보단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땐 그들 중 한 놈에게 냅다 달려든 적도 있었죠. 다른 애들이 제게 마구 주먹과 발을 날려댔지만 저는 그놈 하나만은 절대 놓지 않고 주먹질을 했어요. 그동안 네가 날 제일 많이 괴롭혔지? 내가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너 하나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어디 또 한번 나 괴롭혀봐. 그날 일로 저희 부모님은 학교에 불려왔고 그때 제가 괴롭힘 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학교에 크게 항의하셨고 그의 부모님까지 불려와 제게 머리 숙여 사과하셨죠.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해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전화기라도 보내줄까? 아니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을 왜 가요? 전 꿋꿋이 남아서 버틸 거예요. 걔네가 또 괴롭히면 또 대갚아주면 그만이에요.
자기 힘만 믿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놈들한텐 절대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남아 버텼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애들은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저놈은 건들면 눈이 도는 놈이라며 오히려 저를 기피했죠. 무서운 무리가 떠나니 그제야 제게 다가와주는 친구들도 있어 그 뒤엔 그나마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네요. 그래봤자 이후에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를 보며 수군대는 애들은 늘 존재했지만 저는 두 귀를 닫고 공부에만 열중했습니다. 두고 봐. 나 놀리는 너희들보다 내가 꼭 더 보란 듯이 성공해 보일 테니까. 하는 의지로 말이죠. 그 결과 저는 서울에 있는 치대에 진학했고 긴 과정을 거쳐 치과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제가 치과 의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날 부모님과 형은 저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해. 이 엄마랑 아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해내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두 분이 왜 제게 해준 게 없으세요? 늘 제가 무너지지 않게 응원해주고 저 공부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두 분하고 형의 응원 덕분이었어요. 감사해요. 자식, 이 형보다 더 어른스러운 소리 하고 있어.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저녁은 이 장남이 쏩니다. 다들 한우로 배 터지게 외식 한번 하시죠. 이 장남 나름대로 공기업 다니면서 돈 잘 벌거든요. 얼굴이 남들보다 조금 흉하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랍니까? 이토록 든든한 가족들이 제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는 페이닥터 생활을 시작해 차근차근 경험과 실력을 쌓아갔죠. 이렇듯 이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얼굴이 이러니 연애가 남들보다 썩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제 내면을 보고 다가와준 사람이 두엇 있어 몇 번의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30대 중반까진 3년여의 뜨거운 연애를 하기도 했죠. 대학 시절부터 친하던 같은 대학 등산 동아리 친구와 뒤늦게 눈이 맞아서 말입니다. 진이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무리 우리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어도 3일이나 연락이 안 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바빴어. 서로 시차도 너무 다르니까 이따가 전화해야지 생각하다가도 일 때문에 바쁘면 까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워낙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그 사람은 대학 졸업 후 외국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애 도중 미국에 있는 지사로 그만 발령이 나버린 거죠. 워낙 일에 미쳐 사는 사람이니 바람이 났거나 하는 의심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 우린 잦은 다툼과 소원의 짐으로 인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3년의 연애에 종지부를 찍은 후 저는 그 어떤 이별 뒤보다도 더 힘들어했어요. 깊게 사랑했다고 해도 현실에선 드라마처럼 모든 연인이 해피엔딩을 맞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그 뒤 저는 한동안 연애 생각 없이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37살이 됐을 때 형은 자신처럼 선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형수님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런 형을 누구보다 축하해 주었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을 여전히 가슴 한편에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아, 삼촌한테 오자. 아이고 예뻐. 삼촌이 지훈이 주려고 새 장난감 사다 놨죠? 야, 넌 왜 우리가 집에 올 때마다 뭘 자꾸 쥐어줘. 그 잘 버는 돈을 우리한테만 쓰지 말고 너한테도 좀 써 임마. 알아서 잘 쓰고 있어. 돈도 척척 모으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내가 형을 위해서 쓰나? 형수님하고 우리 사랑스러운 조카 위해서 쓰는 거지. 형수님, 제가 여자 물건은 잘은 모르는데 저희 치과에서 같이 일하는 여자 선생님한테 물어서 화장품 좀 사놨어요. 기초 화장품인데 무슨 연예인이 쓴다고 입소문이 나서 엄청 인기 있는 브랜드 제품이래요. 감사해요, 도련님. 나중에 우리 도련님하고 결혼할 여자가 누군지 몰라도 참 복 받았네요. 이렇게 조카랑 형수를 잘 챙겨주는데 나중에 직접 결혼하고 자기 애 낳으면 가족에게 얼마나 잘해주시겠어요? 네, 그게 누군지 몰라도 저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를 임신한 형과 형수님은 곧 아주 사랑스러운 조카를 출산했습니다. 형과 형수님을 반반씩 닮아 애가 어찌나 똘망똘망하게 생겼던지 조카만 생각하면 절로 콧노래가 날 만큼 좋았어요.
소위 말하는 조카 바보가 바로 저였죠. 막연히 결혼 생각은 있어도 이별의 아픔에 연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런 조카를 보니 정말 이제 연애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조카가 태어난 지 1년이 훌쩍 지난 제 나이 39에 저는 드디어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봄날이 찾아왔던 거죠. 성호 오빠, 여기야, 여기. 아우,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줄이 엄청 기네. 나 2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미리 줄 서 있었다니까. 오빠 덜 기다리게 하려고. 나 너무 좋은 여자친구지? 저는 당시 나가던 독서 모임에서 수빈이를 만나 연인이 됐습니다. 수빈이는 주로 책을 번역하던 번역가로 웃는 모습이 참 예쁘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죠.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상냥한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오빠, 여기 사진 좀 봐봐. 귀여워라. 아기 사진이네? 누구 아이야? 내 막내 여동생 아들이야. 내가 여동생만 둘이라고 말했었지? 바로 아래 동생은 아직 시집 안 갔는데 막내는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 걔가 이해 위로 딸도 하나 더 있긴 한데 난 유독 우리 현우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남자인데도 진짜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 그러게. 조카라고 듣고 보니까 수빈이 네 얼굴도 많이 닮은 것 같다. 그치? 그래서 내가 더 우리 막내 조카한테 정이 가나 봐. 또한 수빈이는 가족 사랑도 지극한 면모를 보였어요. 수빈이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죠.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장차 아내가 될 사람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으면 하는 약간의 바람이 있었던 전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조카도 끔찍이 아끼는 모습이 저와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무수한 호감을 쌓아가며 저는 수빈이와 1년을 연애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린 결혼을 약속하게 됐는데 제게 먼저 청혼을 한 사람은 바로 수빈이었죠. 오빠,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나 이제 여자친구 말고 맨날 맨날 오빠 옆에서 챙겨줄 수 있는 아내 하고 싶어. 간간히 결혼에 대한 생각을 서로 주고받았으니 조만간 결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먼저 청혼을 받을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기에 적잖이 당황하기도 하고 그만큼 감동을 받기도 했어요. 수빈이는 얼떨떨해하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너무 감동받아서 우는 거 아니지? 성호 오빠, 앞으로 내가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오빠가 꿈꾸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그 중심에 내가 있을게. 우리 아이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서로 좋은 아내이자 남편, 그리고 좋은 부모가 돼서 살자. 내 청혼 받아줄 거지? 당연하지. 고마워, 수빈아. 나야말로 수빈이 너 꼭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우리 꼭 행복하게 잘 살자. 참 강단있고 당찬 여자란 생각이 들어 든든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이 40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드디어 저도 부모님과 형처럼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싶어 마음이 엄청나게 들떴죠. 당시 저는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합해 제 치과도 막 개원했을 때라 이게 바로 격경사구나 싶더라고요. 양가의 양해를 구한 후 우린 예식장부터 잡았습니다. 좋은 날짜 미리미리 예약이 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 뒤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쁜 며느리가 되려고 많이 노력할게요. 아이고, 똑똑한 아가씨가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꼬. 나도 우리 양반도 이제 아무런 여한이 없어. 죽기 전에 우리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왔으니 말이야. 이제 우리 둘째도 장가가고 손주들도 낳다 보면 명절에 집안이 더 북적북적해지겠구만. 저희 부모님은 예비 아내가 된 수빈이를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내심 제 흉터에 대한 죄책감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던 두 분은 그 흉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많이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래,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랑 수빈이 돈하고 대출 조금 껴서 아파트 전세로 얻으려고요. 제가 개원하느라 모은 돈을 많이 썼어가지고 집을 사기엔 여유가 좀 없어서요. 그래, 내가 많이 못 해줘도 네 형 결혼할 때 해줬던 것만큼은 꼭 도와주마.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 힘으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그냥 봐도 그게 부모 마음이야. 자식이 결혼하는데 전 재산을 통째로 준다고 한들 뭐가 아깝겠니? 수빈아, 부디 우리 아들이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네, 아버님. 제가 책임지고 아버님, 어머님 작은 아들 꼭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주 듬직하구나. 부모님은 예비 아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만큼 저 또한 예비 처가에 꼭 잘 보이고 싶었죠. 저희 집에 인사드린 그 다음 주 주말, 저는 예비 처가에 첫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제일 좋은 정장과 넥타이를 꺼내 번듯하게 차려입고 과일과 소고기를 양손 무겁게 들고 가는데 쿵쾅대는 제 심장이 통 진정되질 않더라고요. 그땐 그게 그저 떨려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곧 제 인생에 들이닥칠 두 번째 고난을 예고하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날이 인사말에 언급했던 제 인생의 두 번째 고난이 닥쳐온 날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마사위가 드디어 도착했구만. 뭘 이렇게 잔뜩 싸왔어? 어서 들어와, 강서방. 아유, 벌써 강서방이라니 내가 너무 주책인 장모인가? 아닙니다, 장모님. 벌써 절 사위로 인정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도 편하게 두 분을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형부라고 부를게요. 반가워요, 형부. 전 언니 첫째 동생이고 얘는 막내 동생이에요. 저기는 막내 남편인 우리 제부고요. 앞으로 저희 언니 잘 부탁드려요. 그 전주에 저희 형은 일이 있어서 제 예비 아내를 보러 오지 못했는데 예비 처가에 가니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 있더군요. 예비 장인, 장모와 예비 큰처제, 막내 처제, 그리고 막내 처제의 남편인 제 예비 손아래 동서, 막내 처제의 딸과 아들까지 전부 말이죠. 예비 장인 장모와 큰 처제는 저를 굉장히 환대해 준 반면 막내 처제와 동서는 절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그땐 그게 그냥 낯가림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웃음이 바로 곧 다가올 엄청난 사건의 예고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예비 아내는 동서 품에 안겨있던 자기 조카를 제게 소개해 줬어요. 오빠, 얘가 바로 내가 그렇게 말했던 현우야. 내 조카. 올해로 3살 됐어. 너무 귀엽지? 그래, 네가 현우로구나. 그놈 볼수록 귀엽게 생겼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저는 수줍게 막내 처제 손을 잡고 있던 5살이라는 여자아이에게도 인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예비 장모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더군요. 음식을 종류별로 한 젓가락씩만 먹어도 배가 찰 만큼 가짓수도 엄청나고 외관도 화려했죠. 자, 우리 사위 한 잔 밖에 술 좀 하나? 적당히 분위기 즐길 만큼은 곧잘 마십니다. 저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이야, 우리 아빠 출세했네. 의사 사위한테 술도 다 받고. 언닌 진짜 좋겠다. 자기 병원까지 갖고 있는 치과 의사가 남편이라니. 게다가 형부가 평소에도 그렇게 자상하시다며? 부럽다 정말. 형부, 저도 나중에 좋은 남편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내 주위에 거의 다 유부남이긴 한데 한번 찾아볼게. 내 처제 될 사람 일이면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봐야지. 우와, 우리 형부 완전 든든하다. 약속하신 거예요? 꼭이요? 그럼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저랑도 짠하세요. 큰 처제 장인 장모는 술도 엄청나게 잘 마시더군요. 평소 저와 마실 땐 한두 잔 먹고 말던 예비 아내도 그날은 기분이 좋은지 계속 술을 입에 털어넣더라고요. 예비 아내가 술을 그렇게 잘 마시는지 그날 처음 알았죠. 저 또한 계속 예비 처가 식구들과 건배를 하느라 잔을 내려놓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건 한 명씩 맡아서 애들을 보던 예비 막내 처제와 동서뿐이었어요. 어?
아, 이런, 술이 다 떨어졌네. 에이, 내가 이럴까 봐 당신한테 술 좀 넉넉히 사다 놓으랬지. 흥 떨어지게 이게 뭐야? 그런데 술자리가 잔뜩 무르익은데 집에 있던 술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비 장인은 거의 반변밖에 남지 않은 소주병을 보며 아쉬움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저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냉큼 일어서서 제가 얼른 나가서 사오겠다고 말했어요. 우리 사위가? 좋아. 그럼 막걸리랑 소주랑 섞어서 많이 좀 사오게. 고마워, 성호 오빠. 그럼 난 그 사이에 오빠 좋아하는 김치 부침개 좀 부쳐놓을게. 예비 아내는 제게 편의점 위치를 설명해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취기가 너무 올라 바람 좀 쐬고 싶었는데 밖에 나오니 머리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예비장인 말대로 소주와 막걸리 사들고 다시 예비 처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처가가 있던 빌라 입구에서 누군가 초조하게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 예비 영부. 그 사람은 바로 계속 말없이 애들만 돌보고 있던 예비 막내 처제였습니다. 넉살 좋게 벌써 형부하던 예비 큰 처제와 달리 절 제대로 부른 적도 없던 막내 처제는 예비 형부라고 어색하게 절 부르더라고요. 막내 처제, 왜 밖에 나와 있어? 꼭 단둘이 있을 때 드릴 말이 있어서 잠깐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나한테? 무슨 말? 예비 형부, 이거 보고 저희 큰언니랑 결혼 잘 결정하세요. 그리고 예비 막내 처제는 제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본 전 이내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한 장 더 있어요. 그것도 옆에 있는 신랑은 다른 사람이 사진으로요. 저희 언니 두 번이나 이혼했던 사람이에요. 식구들 다 알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예비 영부, 아니 성호실 속인 거라고요. 그건 바로 제 예비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진 속 예비 아내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였죠. 예비 막내 처제는 제게 예비 아내가 벌써 두 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했던 사람이라고 폭로해 준 거예요. 심지어 사진 속 신랑 중 한 사람은 푸른 눈의 외국인이더군요. 어안이 벙벙해 있던 제게 예비 막내 처제는 이번엔 휴대폰에 있던 음성 녹음 파일을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니 예비 아내와 막내 처제의 통화 녹음 내용이더군요. 막내 처제는 제게 휴대폰에 설정된 통화 자동 녹음으로 녹음된 녹음본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건 예비 아내의 결혼식 사진보다 더 큰 충격을 제게 안겨주었죠. 야, 수연아, 나 부탁이 있어. 뭔데? 나 곧 애 낳는 거 알지? 이 애 네 호적에 좀 올려서 네가 키워주라. 내가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씩 줄게. 뭐? 아, 미쳤어? 언니 애 왜 내가 키워? 내가 이혼한 마당에 전 남편 애를 키워야겠니? 혼자 애 키우는 여잘 어떤 남자가 좋다고 하겠어. 나도 또 새 출발해야지. 두 번이나 이혼한 마당에 또 새 출발을 한다고? 그것도 애는 나한테 맡기고? 언니 진짜 양심 없다. 애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어차피 넌 이미 딸 하나 키우고 있잖아. 윤서방도 애 좋아하고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뭐가 달라. 의사가 성별은 아들이래. 너 이제 애 갖기도 힘든 몸이라며. 결혼 전 소원대로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면 딱 좋잖아. 네가 못 키워준다고 하면 나 애 낳자마자 고아원에 버려버릴 거야. 큰언니. 그러니까 네가 꼭 키워줄 거지? 난 그렇게 알고 전화 끊는다. 아, 이름은 미리 정해뒀어. 현우야. 우리 현우 나오면 앞으로 잘 부탁해.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예비 아내가 그렇게 예뻐했던 조카 현우는 바로 조카가 아니라 예비 아내의 친자식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진실에 입을 다물지도 못하겠더군요. 예비 막내 처제는 한숨을 푹 쉬며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저희 아들 큰언니 아이예요. 이젠 제 자식으로 품었으니 절대 다시 언니한테 돌려보낼 생각은 없지만요. 성우 씨, 저희 언니 유학 시절엔 외국인 형부랑 대뜸 결혼했다 성격 차이로 금방 이혼하고 두 번째 형부는 하던 사업이 망하자마자 자기가 임신 5개월 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도 저한테 떠넘기고
뻔뻔하게 처녀 행세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 치과 의사인 성호 씨 만나자마자 덥석 문 거라고요. 자기 인생에 언제 또 의사를 물겠냐고 저한테 엄청 전화로 자랑하더라고요. 그걸 다 알고도 다들 한통속이었다는 거예요? 저랑 남편은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랑 작은 언닌 집안에 의사 사이 들어오면 평생 덕을 얼마나 보겠냐며 쌍술 들고 환영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공장 다닌다고 그렇게 무시했으면서요. 저희 부모님 평생 남들한테 사기치고 도박판에 눈 멀어 살던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아빠는 몇 번 옥살이도 했고요. 작은 언니도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남자 등쳐먹고 다니는 빈대인데 이렇게 속아서 결혼하면 앞으로 성호 씨한테 얼마나 또 돈을 뜯어내겠어요. 제일 나쁜 건 가방끈만 길지 남의 인생 알길 우습게 하는 저희 큰언니지만요. 그런데 진실을 폭로하고 이 결혼 뜯어 말리려고 저랑 남편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세요.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계속 성호 씨를 기다린 거예요. 예비 막내 처제는 예비 형부라고 절 부르기도 미안하다며 저를 성호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곤 지금 자신과 같이 집에 올라가 집을 뒤집어 엎든 냅다 도망치든 더 이상 자기 큰언니에게 속지 말라고 말했죠. 어차피 자기도 오늘 제게 진실을 폭로하고 진절머리 나는 그 집안 인간들과 인연을 끊을 생각이었다면서요. 엄청난 충격이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1년 동안이나 절 깜짝같이 속였다니 온몸에 소름까지 오소소 돋았죠. 취기도 잔뜩 오른 터라 정말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곧장 예비 처가에 올라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이 쓰레기 같은 집구석이 감히 사람을 물러봐? 강서방, 자네 갑자기 왜 일어나? 강서방 같은 소리 하네. 이봐요 아저씨. 내 돈을 노리고 감히 딸이 2번이나 이혼한 여자라는 걸 숨겨요? 그것도 지혜까지 동생한테 버린 여잘? 이 망할 인간들 어디 맛 좀 봐라. 저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봉다리에 들어있던 막걸리를 까서 그 집 인간들에게 죄다 뿌려버렸습니다. 저도 제법 치기가 올랐던 터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와 예비 아내 큰 처젠 의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애들은 울음을 터뜨려댔죠. 유일하게 그 상황을 예상했던 예비 동서만이 우는 애들을 침착하게 달래고 있더군요. 예비 아내는 막걸리를 마구 털어내며 제게 다가와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의기양양하게 서 있던 막내 처제는 그런 예비 아내에게 저보다 먼저 냅다 소리치더군요. 오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내가 다 말했지. 이런 뻔뻔한 짓을 하고 무사히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멀쩡한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그런 짓을 그냥 두고만 볼 거라고 생각했냐고. 내가 말했지. 이딴 짓 무슨 짓을 해서든 내가 막을 거라고. 이제 이 한심한 짓거리도 전부 끝이야. 이수빈, 이 끔찍한 여자야. 다른 사람 인생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애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생한테 떠넘겨. 그리고 나랑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렇게 깜짝같이 속이냐고. 이수빈, 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 저기 저 현우가 누구 앤지. 저 또한 그런 예비 막내 처제의 말에 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비 아내는 쩔쩔매며 더 황당한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반반이야. 뭐? 반반? 그건 또 뭔 헛소리야? 낳긴 내가 낳았는데 호적에 올리고 키운 건 수연이니까 반반이지. 내 조카가 맞긴 맞잖아. 나 완전 거짓말한 건 아니야 오빠. 치킨이냐? 반반 타령하게? 이거 완전 순 또라이 아니야? 내가 등신이고 천치지. 저런 한심하고 끔찍한 여자한테 깜빡 속다니. 뭐? 화목한 가족? 그래. 똘똘 뭉쳐서 잘도 이런 짓을 꾸며댔으니 서로 사이는 좋아 보이네. 어디 사기꾼의 전과자인 네 부모들이랑 꽃뱀 동생이랑 같이 오순도순 평생 잘 살아봐. 난 이 범죄자 집단에서 빠질 테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사처럼 보이던 예비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얼굴이 이젠 흉측한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젠 끝이라는 제 말에 예비 아내는 순식간에 악마 같은 표정으로 돌변하더군요. 그리곤 제 옆에 서 있던 자기 막내 동생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얼른 예비 막내 처제 앞을 막아섰는데 그와 동시에 예비 아내를 냅다 바닥으로 밀어버린 사람은 바로 쭉 말이 없던 처제의 남편, 제 예비 동서였습니다. 예비 동서는 호랑이 같은 표정으로 놀란 예비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감히 누구 아내한테 달려들어? 이 거지 같은 집구석 인간들 아주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그동안 그냥 못 배워먹은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날 무시해도 애 떠넘겨도 꾹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번 일로 아주 질릴 대로 질려버렸다고요. 전 이제 이 집 사위 안 합니다. 여보, 애들 데리고 이만 가자. 알겠어. 마지막으로 할 말만 다 하고.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들. 제발 인생 똑바로 좀 살아.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당신들. 이젠 나도 버려버릴 거야. 큰언니, 애 보고 싶다고 나한테 연락하기만 해봐. 어차피 나 언니한테 그 50만 원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거 알지? 우리 현우 내 애야. 어차피 언니 애 데려갈 생각도 없잖아. 만약 애 핑계로 연락하면 그땐 나 법적으로 조치할 거야. 알았으면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제 인생을 구해준 예비 막내 처제 부부는 놀라서 엉엉 울던 애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 또한 남은 그 집 인간들을 한 번 더 노려본 뒤 그 뒤를 따르려고 했는데 예비 아내라고 이젠 부르기도 싫은 그 여자가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그리곤 뻔뻔한 낯짝으로 이렇게 말했죠. 성우 오빠, 정말 이럴 거야? 그래, 내가 거짓말 좀 했어.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니까. 이혼 2번 하고 애까지 있다고 하면 세상 어느 남자가 날 만나줬겠어? 오빠도 마찬가지잖아. 솔직히 오빠도 내가 조건 어느 정도 본 거 알고 있지 않아? 조건이 좋지 않고서야 내가 미쳤다고 오빠처럼 얼굴 흉측한 사람을 만났겠어. 내가 우리 집 식구들한테 돈 떼먹힐 일 없게 할 테니까 그냥 나랑 결혼하자. 어? 나 아니면 이 나이에 그 얼굴로 오빠가 여자를 또 어떻게 만날 건데? 오빠 결혼하고 싶다며. 세상 여자들이 다 너처럼 속물인 줄 아냐? 그리고 내가 비록 얼굴에 흉은 있어도 이수빈 네 실체보단 덜 흉측하고 끔찍해. 너 같은 거랑 결혼하느니 머리 깎고 중이 되든가 성당 신부가 되든가 할 거야. 이건 놔. 더러우니까. 저는 그 여자의 팔을 쳐내곤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사간 선물 중 이미 소고기는 다 먹어버렸으니 바구니에 남은 과일이라도 챙겨들고 말이죠. 그 귀하고 비싼 과일이 그 집 식구들 입에 한 입이라도 더 들어가는 꼴은 절대 보기 싫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에 오니 저희 부모님께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절 맞아주시더군요. 인사 잘 드리고 왔어?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러니? 그러게, 네 엄마 말대로 낯빛이 너무 안 좋구나. 손에 그거 뭐야? 그건 왜 도로 들고 왔어? 그게요? 아들 장가 보낸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던 부모님께 그 여자의 실체를 이야기하려니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뭔가 잘못된 걸 눈치챈 부모님은 우선 절 안아주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그 품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이 마음 먹고 처량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날 있던 일을 전부 털어놓으니 부모님은 많이 속상해하면서도 제 등을 연신 두드려 주셨죠. 그래도 그 아가씨가 참 고맙구나. 지옥문 앞에서 귀인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 더러운 걸 더 보기 전에 구사일생했으니 네 아버지 말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꾸나. 많이 상처받았지 우리 아들. 살다 보면 금방 잊혀질 거야. 아주 좋은 일이 오려고 네가 이런 큰 액땜을 했나 보다.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한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들은 형은 그 집구석 인간들 절대 가만 안 두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형이 괜한 법적인 일에 휘말릴까 걱정돼 그런 형을 말리느라 큰 진땀을 뺐죠. 저는 잡아놓은 예식장을 취소하고 그 여자에게 파혼 책임 사유를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선임한 변호사님이 날린 예식장 계약금과 더불어 충분히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말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제게 모든 이야기를 전부 들은 독서 모임 회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믿기지가 않네. 그러니까 세상 교양 있는 척은 다 하더니 그런 음험한 인간이었단 말이야? 일 잘하면 뭐해. 사람이 먼저 돼야지. 거짓말 투성인 사람이랑 무서워서 무슨 일을 같이 하겠어? 저희 모임엔 그 여자와 같은 출판 업계에서 꽤 이름난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은 어깨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며 출판 업계 소문을 쫙 퍼뜨려 버리셨죠. 저와 파혼한 일로 모임엔 나오지도 못하던 그 여잔 제게 전화를 걸어 패악을 부리더라고요. 오빠,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굴래? 오빠 때문에 나 일도 죄다 뚝 끊기게 생겼잖아. 일은 고사하고 내 정체를 그렇게 까발려 버리면 앞으로 내 인생 어쩌라고. 내가 없는 말 하고 다녔냐? 그리고 정체 안 들키면 뭐? 또 엄한 남자 속이고 낚아채서 결혼하려고? 꿈 깨 이 사기꾼아. 소송 문제 때문에 번호 차단 안 하고 가만뒀더니 넌 더는 안 되겠다. 당장 네 번호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나랑 대화할 일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만 해. 알았어? 끊어. 정말 답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추악한 민낯을 눈치채지 못했던 제 자신이 정말 싫어졌죠. 몇 개월 뒤 저는 소송에서 승소해 그 여자에게 1,000만 원이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제 인생을 구해준 과거의 예비 막내 처제 수연 씨를 만나 전부 건네주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라며 수연 씨가 제게 미리 자기 연락처를 알려줬었거든요. 고마워요, 수연 씨. 그때 수연 씨가 아니었다면 진짜 제 인생 크게 꼬일 뻔했어요. 이건 적지만 제 보답입니다. 아니에요. 저 이런 걸 바라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야말로 그날을 계기로 꼴보기 싫은 친정 식구들 전부 끊어내버려서 속이 다 후련했어요. 너무 착해서 계속 참아준 제 남편을 위해서도 빨리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이 위자료도 수연 씨가 제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차피 받지 못할 돈이었어요. 자기 자식도 아닌 아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키워주는 수연 씨와 수연 씨 남편의 행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꼭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해요. 성호 씨도요. 저희 큰언니 같은 여잔 빨리 있고 꼭 행복해지세요. 저랑 남편도 항상 응원하면서 살게요. 수연 씨에게 보답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저는 완전히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열심히 치과 대출금을 갚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며 마음을 추슬렀어요. 진심으로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 나름 그 동네 친절하고 바가지 없는 치과라고 소문이 나서 파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은 대출금도 거의 갚고 치과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1년 전 저는 독서 모임을 하다 출판업계에서 일한다던 그분께 그 여자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수빈 그 여자 그새 다른 남자랑 결혼했었다네. 정말요? 대단하네요, 그 여자도. 어떤 불쌍한 남자가 희생양이 됐대요. 나도 건너 건너 들은 거라 잘은 모르는데 불쌍한 남자가 아니라 대단한 사기꾼이랑 결혼했었대. 사기꾼이요? 어, 그 남자가 여의도에서 제법 돈 좀 버는 자산관리사였다나 봐. 어디서 만난지 몰라도 돈 잘 버는 남자니 그 여자가 자기 정체 숨기고 덥석 문 거겠지 뭐.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한 남자가 고객들 돈을 뒤로 야금야금 빼돌리는 놈이었던 거야. 그게 회사에 딱 걸리자마자 그 거금을 들고 냅다 잠적해버렸대. 근데 더 대박인 건 그 짧은 기간 사이 몇 배로 불려준다고 그놈이 자기 아내랑 자기 처가 식구들한테까지 돈을 다 뜯어냈었나 봐. 그 여자 식구들은 좋다고 빚까지 내서 사이 믿고 투자했고 그놈이 그것도 전부 들고 잠적해버린 거야. 경찰이 수배 중이긴 한데 여태 안 잡혔다는 걸 보면 거의 못 찾는 돈이라고 봐야지 뭐. 그것 때문에 대출금 못 갚아서 살던 집도 팔고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낡은 빌라에 내 식구가 우겨 살고 있대. 나 아는 지인의 지인한테 전화해서 자기 사정 줄줄 읊으면서 제발 일 좀 달라고 사정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일을 동정심으로 살 수 있나? 헛수고였지.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뒤 놀랍게도 제 치과로 그 여자가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환자들이 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엉엉 울며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성호 오빠, 내 인생 망했어. 나 이 나이에 주방에서 설거지해. 오빠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꼬인 거잖아. 그럼 책임도 져야지. 생각해보니까 나 진심으로 오빠 사랑했었어. 나 여태 오빠 못 잊어서 남자도 한 명 안 만났다니까? 웃기고 있네. 나 다 들었거든? 너보다 더한 사기꾼이랑 결혼했다가 너희 가족 폐가 망신한 거. 넌 진짜 끝까지 거짓말뿐이구나. 환자들 보잖아. 당장 나가. 들었어? 그래. 나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사기부터 당하고 쫄딱 망했다.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라. 어? 우리 가족들은 나 때문에 집이 망한 거라고 일도 안 하고 다 나만 원망하고 있어. 집을 나오려고 해도 집 구할 돈이 있어야 나오지. 이건 뭐 돈은 내가 벌고 욕은 욕대로 혼자 다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신용불량자 상태라서 대출도 안 되고. 나 받아주기 싫으면 돈이라도 빌려주라. 어? 치과에 환자도 많네. 돈 좀 벌었을 거 아니야. 미쳤냐? 너 줄 돈으로 차라리 기부를 한 번 더 하지. 빨리 나가. 환자분들한테 피해 가잖아.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그 여잔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을 불러 그 여자를 쫓아내야 했죠. 그리고 끌려가는 그 여자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진짜 법적으로 해결할 거라고, 벌금 낼 돈 있으면 어디 한번 또 와보라고 윽박질렀어요. 그러자 그제야 그 여잔 저를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이후 지금껏 그 여자 소식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마 여전히 자기 가족에게 구박받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겠죠. 번역가라는 직업도 거의 잃고 사는 곳도 변변찮으니 아마 다시 누군가를 속여 결혼은 하지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여자가 치과에 찾아왔을 때 저는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유부남이 됐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장 뜨겁게 연애하다 장거리 연애로 인해 헤어졌었던 제 전 여자친구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예요. 아내는 2년 전 한국 지사로 돌아온 뒤 대학 동아리 모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로 굉장히 어색할 줄 알았는데 아내는 특유의 호탕한 성격답게 제 어깨를 탁 치며 이러더라고요. 너 웬 진상 만나서 사기 결혼 당할 뻔했다며? 사내 자식이 맹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오랜만이네. 넌 참 여전하다. 고맙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놈이었는지 일깨워줘서. 넌 잘 살고 있지? 글쎄, 잘 살긴 했는데 여태 넌 못 잊었어. 너랑 헤어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안 잊혀지더라. 그래도 너한테 미안해서 연락은 못했었는데 오늘 여기 용기 내서 나온 거야. 파혼한 일은 안 됐지만 나한텐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같은데 한가하면 이 누나랑 다시 좀 만나주지? 누나 능력 좋다. 번듯한 아파트도 가지고 있어. 야, 너네 다시 만나려고? 그래. 아무리 봐도 너흰 그냥 천생연분이다. 여태 서로 결혼도 안 하고 있는 거 봐. 물론 성호는 잠깐 가려다 실패하긴 했지만 진이제 만나려고 그런 아픔을 겪은 거 아니겠냐. 야, 성호야. 진이제엔 자타공인 능력녀지. 계속 연락하던 친구들이 있으니 과거도 전부 알지. 적어도 너한테 사기는 안 칠 거니까 믿고 만나봐. 그래, 성호야. 진이제 내가 아는데 진짜 너랑 헤어진 뒤로 한 번도 연애 안 했어. 아내의 말을 들은 친구들과 선배 후배들은 박수를 치며 우리를 응원하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아내를 바로 다시 만난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한 번 헤어진 사이이다 보니 재회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에 대한 진심을 계속해서 내보이던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고 저 역시 마음이 남아있음을 깨달아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겨울 드디어 웨딩 마치를 올린 거예요. 아내는 과거에도 지금도 제 흉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남자가 뺀질뺀질 잘생기기만 한 거 난 별로더라. 요즘은 개성시대야. 당신 얼굴이 얼마나 개성 있어? 아무나 못 가지는 개성이니까 자부심을 가져. 난 그런 당신 얼굴 너무 좋아.
무작정 괜찮다, 멋있다가 아니라 저런 말을 해주니 오히려 진심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형, 그리고 형수님도 이런 아내를 누구보다 가족으로 아껴주고 있죠. 예전 연애 시절부터 저를 알던 장인 장모님과 처남은 역시 아내 임자는 저였다며 지금도 저만 보면 많이 반겨주곤 하세요. 더군다나 얼마 전 아내는 임신 5주차라는 경사스러운 깜짝 소식까지 들려주었답니다. 나 아빠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나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게. 다 큰 남자가 울긴. 하긴 그렇게 아빠가 되고 싶어 했으니 감동할 만했지. 나도 어머님처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 만들어줘야 돼. 알았지? 사랑해 우리 남편. 그토록 꿈꾸던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 저는 조금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저를 위로했던 어머니의 말씀처럼 정말로 지금의 행복을 만나기 위해 저는 과거의 그 불행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좋은 아들이자 동생, 사위이자 남편, 그리고 좋은 아빠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최고의 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 거예요. 앞으로의 제 인생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결혼을 하면 제 2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더군요. 이렇게 모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결혼을 가지고 자신의 이기심만 채우려 남의 인생을 망치려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뻔뻔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속이는 저와 파혼한 그 여자와 그 여자가 결혼했던 남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거짓의 끝에 절대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을 땐 이미 땅을 치고 뼈저리게 후회한 뒤겠죠. 혹시 저처럼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그런 인간들 때문에 더는 상처받지 말고 후련하게 떨쳐내 버리세요. 어차피 그들은 언젠가 세상의 보복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불행했던 만큼의 더 큰 행복을 찾아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고요. 세상 모든 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